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찰리 파커 1946년에 LA 연주 여행 왔다가 눌러 앉아서 여러 앨범을 다이얼 레코드라는 재즈 레이블과 냈는데 그 중에 러버맨을 소개를 해드렸죠. 엄청나게 약물에 중독돼 있던 찰리 파커가 이 러버맨 세션을 하던 날도 술에 엄청 취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 그런 찰리 파커의 여러 가지 전설 중에 하나가 음반으로 나오게 됐고, 그 당시 다이얼 레코드의 로스 러셀이 찰리 파커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78회 싱글로 내버려갖고 찰리 파커가 많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찰리 파커의 팬들에게는 그의 흑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하나의 찰리 파커의 인간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언뜻 들으면 되게 어눌하고 정말 술 취한 상태구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연주인데 그것마저도 또 아름답게 해석이 가능한 연주로 찰리 파커가 연주를 남겼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대, 모던 재즈 시대에는 약물 중독이 재즈 뮤지션 뿐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설의 재즈 보컬리스트 쉴라 조단 선생이 그 재즈 기자라는 유희성 기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인터뷰한 거를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 봤는데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재즈 뮤지션들이 그 약물을 하면, 즉 헤로인을 하면은 진짜 찰리 파커처럼 연주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게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만 듣다가 그 쉴라 조단 선생이 진짜 그런 증언을 하시는 걸 보고, 와, 이게 진짜였구나 하는 그런 놀라움. 60년대는 그 락씬에도 그게 이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그 사이키델릭 락이라는 장르도 물론 있었지만 음악 제대로 하겠다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그렇죠. 그 제가 처음에 신촌에 돌아다닐 때도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도 대마를 구하기 어려워서 대마 씨까지 말아피는 그런 분들을 옆에 앉아 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다르다는 거야. 예. 그 환각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은 이렇게 제정신일 때랑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아주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실제로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대마를 하고 자취방에서 빨래를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약물에 대한 그 모던 재즈 시대, 즉 40년대부터 뭐 이렇게 따지면은 약물에 대한 그 경각심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던 상태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음악적인,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은 즉흥 연주를 해내야 되는데 그때 오는 그렇지. 영감이나 창의성 이런 거를 약물에 기댔다. 그래서 약물로 생기는 그러한 생활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요절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약물 중독만 문제였느냐, 알코올도 굉장히 문제였다,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대표 주자가 1920년대 전설적인 코넷 연주자, 28살에 사망했던 빅스 바이더백이라는 뮤지션이 그 시대 1920년대에 루이 암스트롱과 더불어서, 루이 암스트롱과는 정반대 결의 되게 서정적인 코넷 연주를 했던 빅스 바이더백도 그 알코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연주 중에 실수를 연발한다던가 공연에 계속 늦는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뮤지션 버드 파웰도 술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생의 하락기를 걸었던 그런 뮤지션으로 유명하죠. 버드 파웰이 1945년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게 머리를 맞아갖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그 두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약물 플러스 알코올로 살아나갔다. 그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테너 색소포니스트 레스터 영도 1940년대 초중반에 군대에 있을 때 인종차별로 인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알코올로 이겨내려고 했다고 하고, 또 전설의 보컬리스트인 빌리 헐리데이도 공연 전에 진 한 병을 그냥 마시고
한다던가 약물과 더불어 알코올까지 문제가 많았다. 뭐 이런 거를 재즈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들만큼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테너 색소포니스트 주트 심스도 엄청난 주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클럽 공연을 주트 심스가 하는데 아니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하느냐 누군가 물어보니 주트 심스 선생 대답이 아주 가관이죠. 난 연습도 술 취해서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술과 담배로 유명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약물 중독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술과 담배로 유명한 뮤지션이 있는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어서 오늘 연결고리로 삼고자 하는데 알토 색소포니스트 폴 데스몬드,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알토 색소포니스트 연주자 폴 데스몬드도 그 술과 담배를 엄청 즐겼던 인물이었다고 하죠. 언뜻 이미지하고 안 맞아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분의 그 선한 얼굴 깔끔하잖아요. 예. 그리고 연주도 세상 부드럽고 정적인 연주를 하는 그런 뮤지션이 술과 담배를 엄청 즐겼고 엄청난 헤비 스모커였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분은 폐암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술도 굉장히 좋아했던 게 듀어스라는 스카치 위스키가 있는데 그걸 달고 살았다고 하고 담배는 팔말 브랜드를 아주 즐겨서 그래서 진 리스라는 재즈 평론가는 이런 문장을 남겼더라고요. 폴 데스몬드는 자신의 몸이 듀어스 화이트 라벨 즉 위스키와 팔말 담배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농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233번째 꼬꼬무 곡으로 폴 데스몬드 쿼텟 라이브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1975년에 녹음돼서 76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마냐 데 카나발이라는 모닝 오브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데이브 브루백 쿼텟 시절에 불멸의 재즈 명곡 Take 5를 작곡한 분이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폴 데스몬드. 그가 말년 그러니까 50대 중반에 사망을 하니까 76년에 발매한 그런 앨범인데요. 1967년에 데이브 브루백 쿼텟이 해체를 한 다음에 70년대 중반까지 여러 앨범을 내지만 가장 칭송받는 앨범이 이 라이브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1975년에 폴 데스몬드가 캐나다 토론토의 재즈 클럽 머번 스트릿이라는 재즈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7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연주한 것들을 모아서 낸 앨범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1년 반 전에 연주를 담은 앨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단정하고 서정적인 연주가 담겨 있어서 자신이 사망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마지막 선물로 자신의 팬들에게 주고 간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에 대해서 한 3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앨범은 폴 데스몬드 선생이 자신의 알토 색소폰 사운드를 드라이 마티니 같은 소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톤의 알토 색소폰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들으면 클라리넷 같아요. 알토 색소폰이. 그러니까 굉장히 청한 클라리넷 음색인데 거기다가 약간 허스키함을 더한 그러니까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아주 그윽한 알토 색소폰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분의 연주가 굉장히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컬리스트가 되게 차분한 분위기의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듯이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런 차분함 들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멜로디 감각이 젊은 시절 데이브 브루백 시절의 멜로디 감각보다 한층 더 유려해지고 완숙미가 넘치는 그런 멜로디 감각을 들을 수 있고 이게 또 라이브 연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클럽에서 아주 많지 않은 관객들과의 친밀한 교감 같은 게 그런 것까지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연주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하는 3명의 동료와의 케미도 아주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번째 포인트인데 기타에 에드 비커트라는 기타리스트가 참여하고 있고 베이스에는 돈 톰슨 그리고 드럼에는 제리 플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명 모두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연주자는 기타리스트 에드 비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폴 데스몬드의 굉장히 투명하고 청아한 알토 사운드와 아주 훌륭하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듣기 좋다. 여러 리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에드 비커트의 기타와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의 이 앨범에서의 어우러짐에 많은 칭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리스트의 절제되고 풍부한 화성이 그 화성적 뒷받침이 폴 데스몬드의 알토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타리스트의 연주에 굉장히 만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에드 비커트의 기타 연주에 대해서. 에드 비커트와 연주하는 것은 인류 호텔의 침대에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실제로 폴 데스몬드 연주를 완전히 완벽하게 보좌하고 있고 자신의 몫이 솔로 연주에서도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 앨범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기타리스트 에드 비커트의 연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51세의 연주거든요. 뭐 연주자로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이지만 무엇보다 이 뮤지션 자체가 이 라이브 앨범 속의 연주를 아주 좋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라이너 노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앨범 속에 담긴 연주를 통해 버번 스트리트 클럽에서 보낸 몇 주 동안 내가 이 세 명의 동료들과 연주하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것이든 연주할 수 있고 그걸 함께할 동료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폴 데스몬드가 이 앨범에 담긴 연주를 기억하고 있을 만큼 연주자 자신한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주였다. 오늘 고른 곡이 카니발의 아침. 예, 카니발의 아침. 그러니까 영어로는 모닝 오브 카니발. 포르투갈어로는 마냐지 까르나바우라고 발음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뭐 마냐 데 까나발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는데 카니발의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 곡은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세계에 알린 그런 초기 곡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곡이고요.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루이스 봉파가 1959년에 작곡한 곡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의 주제음악으로 사용된 음악이고요. 브라질 바깥에서 보사노바로서 거의 처음 히트한 그러니까 보사노바를 알린 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하고요. 이 곡이 보면은 흑인 올패 깔린 걸 처음 들어서 그런지 카니발의 아침 그러면 이렇게 좀 처연하고 싸한 아픔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카니발 밤새고선 그 다음날 아침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폴 데스몬드 연주 이렇게 들으면은 싸늘함이 없어. 푸근해 오히려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곡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의미가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뭐 그리움, 애상 뭐 이런 이미지가 깔린 건데 인생의 화려함 뒤에 오는 그런 헛헛함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멜로디는 아름답고 그걸 해석한 폴 데스몬드의 연주는 굉장히 우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케이. 브라질을 굉장히 뜨거운 열정 다음에 오는 어떤 감성을 굉장히 도시적으로 해석해냈달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극강의 부드러운 알토 색소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이 연주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타리스트 에드 비커트가 폴 데스몬드가 길게 솔로 즉흥 연주를 하면 그걸 받아서 기타 솔로를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연주라고 생각되고요. 기타 솔로 다음에 오는 돈 톰슨의 베이스 솔로도 아주 잔잔한 굉장히 단정한 선배를 굉장히 보좌하면서도 자기 몫은 충분히 해내는 이 뮤지션들의 결합, 어우러짐 이게 굉장히 좋은 연주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꼬꼬무로 연결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브라질산의 라틴 곡을 한번 했으니 쿠바산 라틴 곡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쿠바산 스탠다드 곡을 아름답게 해석한 미국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곡을
연결고리 삼아 234번째 꼬꼬무는 피아니스트 설리반 포트너의 2023년의 연주를 담아서 2025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Southern Nights라는 앨범이고요. Tres Palabras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설리반 포트너 198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뭐 41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인데요. 가장 최근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아니스트는 제가 언제부턴가 스며들듯 다가와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 어쩌면 요즘 최애하는 피아니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유튜브 속에 이 설리반 포트너의 연주를 동영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분의 연주가 굉장히 좋은 게 다른 여타의 피아니스트들에게서 느껴온 보통의 감정, 클리셰 뭐 이런 게 없고 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구나. 그 개성을 오늘 고른 곡 트레스 팔라브라스 같은 연주에서는 또 굉장히 정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내기도 할 줄 아는 여러 면을 가진 그러한 매력 있는 뮤지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 설리반 포트너를 만났던 거는 그의 경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경력인데 트럼페터 로이 하그로브 퀸텟의 일원이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에 30 넘고 나서 대선배인 로이 하그로브의 퀸텟의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한 2015년 정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로이 하그로브 퀸텟이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피아노 연주를 하는 설리반 포트너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건방져요. 이러고 앉아갖고 피아노 이거 원래 등받이가 없잖아요. 근데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갖고 이러고 연주를 해요. 그래서 야, 쟤는 어린애가 좀 그런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 로이 하그로브 퀸텟이 연주하는 그 라이브 속에서의 그 역할이랄까 이런 거가 감초처럼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그 솔로로 넘어가면 마치 델러니어스 몽크의 젊은 버전 같은 느낌으로 타악기처럼 피아노를 연주하면서도 굉장히 또 진중해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깊게 인상 지워졌었는데 또 하나 그 이 설리반 포트너의 연주가 인상적이었던 건 보컬리스트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The Window라는 앨범인데 2018년 정도였는데 로이 하그루브와 헤어진 다음에 이제 본인의 솔로 아티스트로서 활동 중에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해서 피아노 연주를 남기는데 이 앨범 속의 연주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보컬을 완벽하게 살려주면서도 어떤 영화에서 조연이 주연을 넘어서는 그런 걸 따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완벽히 그러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리더 앨범들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오늘 고른 이 Southern Nights 피아노 트리오 라인업이에요. 함께하는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아주 쟁쟁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관록 있는 빌 샬렙 트리오의 오랜 파트너로서 베이스를 담당해온 피터 워싱턴이 베이스를 맡고 있고 1986년생 동갑내기 드러머 마커스 길모어가 드럼을 맡고 있는데 이 마커스 길모어는 작년에 제가 가서 봤던 공연 우리나라에서 했던 브래드 멜다우,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리고 마커스 길모어가 트리오로 연주했던 그 가서 봤는데 이 마커스 길모어의 드럼은 또 엄청나죠. 로이 헤인스라는 전설의 드러머의 손자이기도 한데 지금 제일 잘 나가고 관록 있는 피터 워싱턴 베이스가 삼촌처럼 중심을 지켜주면 1986년생 그러니까 30대 후반의 피아니스트와 드러머가 마음껏 뭔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앨범인데 이 앨범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네이버에서 재즈의 황덕호 재즈 평론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아니스트 설리반 포트너의 음악은 선율과 표면적인 낭만성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화성과 보이싱입니다. 화성, 보이싱 나오면 비음악인들한테는 벌써 약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리반 포트너의 이 앨범 오늘 고른 곡 트레스 팔라브라스 말고도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주안점을 얻다가
둘 수 있을까? 그냥 듣고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 피아니스트의 매력 포인트는 소위 화성을 다루는 그만의 남다른 방식에 있다. 제가 완벽하게 해석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이런 건 것 같아요. 남들이 다니는 익숙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조금 다른 방법론,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설리반 포트너의 피아노가 뭔가 다르다.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저도 그냥 일반 재즈 팬이니까 멜로디 위주로 듣거나 얼마나 즉흥 연주가 살아있는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데 제가 모르는 화성이나 보이싱, 그러니까 화성, 즉 코드를 다루는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보이싱 이런 거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뭔가 좀 다른데 이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그런 연주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오늘 고른 곡이 쿠바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오스발도 파레스라는 분이 1943년에 발표한 트레스 팔라브라스입니다. 트레스 팔라브라스, 영어로는 three words, 세 개의 단어. Te quiero mucho, 가사 속에 있대요. Te quiero mucho, 당신을 무지 사랑합니다. 이러한 아주 직설적인 고백의 세 단어를 상징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대요.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당신은 나의 고백을 듣게 될 거예요. 그 고백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말들이고 내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그건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트레스 팔라브라스라는 제목이 붙여진 곡인데 낭만적인 제목의 곡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정적인 그런 멜로디를 입혀놨는데 설리반 포트너 트리오가 이 곡을 해석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이 곡의 다른 버전들보다 되게 정적일 뿐 그 멜로디를 그대로 쫓아가는데 금방 그 밑에 깔린 음악적 재료들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저 같은 막귀한테도 느껴질 정도로 되게 생동감 있고 살아있고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러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오늘 고르게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게 그의 양손 연주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피아니스트가 왼손 오른손을 다 사용하는데 설리반 포트너의 양손 연주에 대해서 그 음악 전문 사이트 이어 렐러번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스 팔라브라스에서 설리반 포트너는 쿠바 리듬과 모던 재즈를 결합합니다. 특히 폴리 리듬, 복합 리듬이죠,를 활용하여 왼손은 오스티나토, 반복 구절을 연주하는 그런 기법을 오스티나토라고 하는데 왼손은 오스티나토, 오른손은 멜로디와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쏟아내는 복잡한 불협화음의 화성들부터 섬세하고 미묘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의 테크닉은 아름답고 음악적인 결말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좀 어려운데 다운비트 매거진에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는 확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의 양손으로 구사하는 연주는 미친 듯이 복잡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오며 마치 공중을 활주하는 듯 매끄럽게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음악 이론을 모르는 재즈 팬한테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데 사실 자세히 들어보고자 한번 귀를 기울이면 그 밑에 깔린 불협화음의 화성들부터 그거를 넘어서는 섬세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 연주에 담겨 있고 이게 설리반 포트너라는 피아니스트를 주목할 만한 이유가 아닌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죠. 음악을 듣는 재즈 팬한테는. 근데 그 안에 깔린 이 설리반 포트너라는 피아니스트만의 개성도 더 많이 듣고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들린다. 제 귀에 약간 들린 것 같다. 이래서 꽂혀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간에 베이시스트 피터 워싱턴의 베이스 솔로가 나오거든요. 1분 30초 동안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약간 전율이 올 정도의 그런 베이스 솔로도 곡 중간에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얘기지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